부위원장님이신 조광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낙동강 부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낙동강은 저의 어린 시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요. 이 여름에는 이 강에서 미역을 담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했습니다. 여름에 이 친구들하고 동전 한 입 던지고 거기에 동전 먼저 죽기 뭐 이런 것을 하며
지냈는데 하루 종일 이 낙동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지내도 곡을 끼지 않고 놀아도 눈이 충혈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이 청정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벌써 부정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낙동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구촌 모든 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년 전에 몽골 울란바타르에 갔는데 시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그 시민이 한 사람 저에게 다가와서 뭐 불뚝에서 연기가 막 나요. 그걸 가리키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풍경을 보면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다 됐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희망의 풍경이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는 공업국가가 되고 이제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한 30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 전공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어쩌면 이 산업 폐기물 더미 속에 제가 디자인했던 제품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나쁜 것 챔피언이고 굉장히 많죠. 뭐 자살률, 이혼율, 자동차 사고율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도 제일 많다는 거.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 쓰레기 배출량은 영국 독일의 2.5배, 미국, 일본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옆 나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콩 북쪽에 있는 부이유 마을인데요. 웨이위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인구 15만 명 정도의 이 조그마한 건강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을 늘린다는 미명 아래서 산업 폐기물로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선진들은 산업 폐기물에 대한 방어적인 법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를 옮기지 못합니다. 자국에서 다 해결을 해야죠.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 중국이 이 법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산업 폐기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범죄의 상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 15만 명의 이 농촌 주민들 중에서 13만 명이 전부 이 노동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유아 그리고 노인 빼고는 전부 다 이 컴퓨터 PCB 기판 같은 데 붙어 있는 미량의 금, 구리 이런 거 이제 채취하는 일에 투입되었는데 한 5, 6년 지나면서 벌써 이제 천식, 수은 중독, 납 중독 이런 것을 앓기 시작했고 80%의 주민이 손가락 발가락이 비틀리고 이런 일이 10년이 되자 이 농촌 마을, 건강하던 농촌 마을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농촌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한 35년간 대학에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신혼여행 대상지 1위더라고요. 제일 가고 싶은 곳 몰디브 공화국입니다. 인도양의 이 청정지역 몰디브 공화국은 한 1200개의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개가 사람이 사는 섬이고 1000개는 무인도. 이 나라는 이 전적으로 국가 재정이 관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쏟아내는 이 쓰레기가 하루에 330톤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 갖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틸라푸시 섬에 갖다 버립니다. 틸라푸시는 완전히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매일 1스퀘어미터가 더 땅이 넓어져가는 그러한 섬이죠. 자연이 수생생태계 무너지고 해수 오탁 생기고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을 태워도 안 되고 어디 갖다 묻을 데도 없습니다. 이 20세기는 수없이 많은 명품을 만드는 세기. 이런 명품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대중은 환호했죠.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차를, 예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과연 이 차가 중국에는, 중말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20세기는 수없이 많은 디자인 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에 대한 방법, 과정, 평가 기준 이런 것에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명품들이 종국에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이것은 분해 가능할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땅에 묻어야 됩니까?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고 분해되는데 500~600년이나 걸리고 그냥 갈아서 뿌릴까요? 좀 토질 보여요. 태우면 다이옥신들이 나와서 대기오일. 이거 뭐 대기권 밖으로 가서 버려야 하는지, 태평양에 버려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일상적으로 페트병에 물을 마십니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 그렇지만 마시는 사람이 이 페트병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중국에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페트병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각 이 태평양에 있는 선박들이 또 유조선 또 뭐 여러 등등이 버리고 있습니다. 하와이 북동부에 우리나라 면적, 한반도 면적이 22.3,000 스퀘어킬로미터죠. 그것의 7배나 되는 거대한 개베지 패치가 떠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국의 어느 직원이 냉소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잇는 거대한 대립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수면에 보이기도 하고요. 수면의 아래 잠겨있기도 하고 이게 햇빛이 해저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수생생태계가 완전히 교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동북 쓰나미 지진 났을 때 약간 이게 일본 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바다 생물들이 조류를 비롯한 생물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먹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새 중에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는 알바트로스라는 이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라는 게 이 새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일 큰 새고 제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인데요. 이 크리스 조단이라는 환경의 폐해에 관한 이 뭡니까 고발적인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드웨이 섬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또 이 사진 조작을 했다고 그럴까봐 미국 해양대기 관리국 이 관계자를 입회시키고 찍은 사진. 보면은 전부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먹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새끼에게 이걸 먹입니다. 그 배는 자꾸 불러가고 포만감이 있는데 영양은 안 들어가고 결국 죽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시작이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되었죠. 이건 뭐 지금 우리나라가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비율이. 이것도 내용적으로 거의 다 분해 불가능한 것이 되고
이 부품들이. 그리고 근데 부품들은 불에 불가능하고 계속 페이스리프트해서 미려한 형태 만들어내는 UX, UI 개선들. 그러니까 아직은 기능이 멀쩡한 데서 잘 바꾸게 됩니다. 더욱 촉진되는 이게 3년 전 이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미국이 1년에 이렇게 우리가 1,400만 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지구 생태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건축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20세기 100년 동안 최고의 건축가가 누군가를 투표를 붙이면은 단연 1위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천재입니다. 1세기에 한 사람 나올 것만한 천재입니다. 이분은 합리주의 건축을 이끌어왔던 이 건축의 선구자입니다. 집은 들어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중요한 명제를 내놨습니다. 물론 기계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의 머릿속에 기계론적 사고가 가득하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상정한 것은 철저히 기능과 효율 중심의 빛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지 생태 도시를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천재도 반세기를 앞질러 내다보십니다. 우리나라 천재 한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가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도시가 너무 좋았어요. 서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서울의 풍경, 도시의 풍경을 가리는 이 녹색 식물, 이 나무 이런 것이 짜증이 나요. 일망무제의 초록색이 조물주의 몰침이라고 신경의 조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도 50년 앞도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회색빛 도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도시에 왜 사람이 모입니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의료 시설이 있고 금융 시설이 있고 다 그래서 도시에 모이죠. 사람이 도시로 많이 이제 모이는데 모이면은 더욱더 즐거워야 할 텐데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들은 서로 간에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지 않습니다. 매우 폐쇄적이죠. 방어적. 도시에서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집이 띄엄띄엄 있는 산촌, 고촌, 농촌에서 고독, 소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사람이 밀집해서 살면은 눈에 개수가 많으니까 범죄가 감시되는 눈이 많으니까 범죄가 안 일어나야죠. 그래서 여기는 범죄 소문입니다. 대형 범죄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해서 사니까 역병이 한 번 돌아도 완전히 대량으로 전염됩니다. 사고가 하나 나도 대형 사고가. 이것과 이 그림이 결핍되어 있는 것과 무관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 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이 프로이고 집합주거단지. 근데 이 집합주거단지가 출발할 때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온갖 건축상을 다 받고 온갖 찬사를 다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건축이 한 4년 철저히 기능과 철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목도는 매우 좁았고
2014년에 미주리주 주정부가 결심을 하고 폭파해버렸습니다. 이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챈크스가 프로이트 이고 집합 주거단지가 폭파되는 이날을 모더니즘의 장래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은 이 설계를 한 사람이 미노루 야마사키. 미노루 야마사키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가는 건축가였는데 참 이상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미노루 야마사키. 이런 미노루 야마사키의 건물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내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폭파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날 도시계획학, 환경심리학 저서에는 반면교사의 사례로 거대한 나오는 사례입니다. 인간성, 자연성을 결핍한 설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에밀리오 암바스라고 아르헨티나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후쿠오카 헐리 청사에 그린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여기 어딘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1850년대 맨하탄의 디벨로퍼들이 한참 움직이고 있을 때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노블리스트가 여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할 때 이 디벨로퍼들이 펄펄 뛰고 그 금싸라기 땅에 미쳤냐고 개발을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결국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프레데릭 홈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조경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추앙을 합니다. 프레데릭 홈스테드가 이 일을 맡게 되고 유럽의 풍경식 정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한 공원 아닙니까? 이 가로 800m 세로 7km 되는 융단 한 장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공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홈스테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정도 규모의 정신병동이 100년 뒤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구자죠. 그러니까 이 녹색 식물과 정신의학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톡홀름 쪽에 하마미고스라는 이 생태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생태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순례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기치를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중에 방문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까 이 센트럴 파크는 굉장히 딱 잘라서 구획된 곳에 그린을 집어넣은 건데 이것은 본래 있었던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본래의 자연에 도시라는 인공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굉장히 모범적인 생태도시의 하나입니다. 이 도시에는 어디 가나 이 워터프론트, 이 수변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비오톱들이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당 1.5대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은. 그리고 자가용은 시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도보권 속에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옥상마다 전부 이 솔라 패널들이 다 있고요. 이 건물들은 수직 벽면은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상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재료들로 되어 있고 어디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워터 채널이 있고 5일장이 아니고 1일장으로 인근의 농부들이 늘 공급하는 오가닉 푸드가 공급이 되고 이 시민들은 이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옷 입는 것까지 옷의 소재까지 이 탄소 배출하지 않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자전거와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곳곳에 이 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비오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침입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레이스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 보셨고 그거보다는 진일보한 평화이고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마비 고스란 정도 되는 도시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뭐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 포클레인하고 불도저가 들어가서 자연을 밀어내는 것보다 그레이더가 들어가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형성하죠. 이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시라는 인공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다운돼야 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시작이 되고 그러한 회의가 들면서 신과학 운동, New Wave Science, New Age Science 운동이 70년대 초에 일어납니다. 1972년에 지구 생물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는 지식인들의 모임, 그 경영자, 과학자, 그리고 교육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로마 클럽에서 최초의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1973년에는 제1차 오일쇼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 1979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생명을 당명으로 하는 정당이 태어납니다. 독일에서 탄생한 녹색당.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뭐 이런 것으로 성격 지워지는 것이 정당인데 이 녹색당은 좌래도 좋다 우래도 좋다 보수도 좋다 진보도 좋다 환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뭉친 정당이 탄생합니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성장제일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이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녹색당이고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세계 전역에 이 녹색당이 다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산성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우려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수치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디자인 쪽에서는 청정한 어떤 해양 뭐 이런 것이 칼렌더 디자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1992년이죠. 리우 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문지방을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이콜로지라는 것이 원래는 생물이 분서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사회 사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학문의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린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문지방을 볼 때 많이 얘기됐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 그린 디자인이 반 그린 디자인, 역 그린 디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린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된 그린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뭐 두바이를 배우자고 해서 수없이 이제 물밀듯이 두바이를 가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에서 개발된 도시 개발 사례 중에서 가장 자연성을 능멸한 사례로 두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건 지금 파워트리를 형태적인 모티프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팜아일랜드죠. 이 팜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우리는 생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시멘트 콘크리트 쓰지 않고 바닥 밑에서 모래를 끌어올려가지고 집안을 다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한다고 생태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수에 자꾸 모래가 쓸려 내려가자 GPS를 탑재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꾸 모래를 끌어올리는 걸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얼마 전부터는 타지에서 모래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자연이 수생생되게 달아가지고 이 생태적으로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두바이의 왕자의 어록을 보셨습니다. 그 어록을 제가 샅샅이 다 봤는데, 지구 생물 환경에 대한 깊은 사색이나 염려 이런 것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자기 우상화에만 도취되어 있어요.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한동안은 캘린더 사진에 많이 나왔던 이 네덜란드의 화훼 단지입니다. 이 튤립 재배지. 공업시대는 단품종 계량 생산 이런 많이 있었죠. 이게 산업시대의 용어입니다. 영농 방식에 그것을 적용한 것인 겁니다. 원래 창조주께서 흙을 만들 때는 흙에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온갖 식물들이 돋아나도록 흙을 만들었는데, 이 흙에서 오직 튤립, 싱싱한 튤립만 얻어내면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는 세계의 분화류, 절화류를 58%, 53% 생산하는 화훼 대국이고, 그것의 70%는 수출하고 30%는 내수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살충제,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퍼부어대는가 하면은, 네덜란드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총 13%가 이 화훼 단지에서 결과적으로 시각적으로는 싱싱한 튤립을 얻었지만, 이 튤립은 농약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파티장에도 쓰고 가정에도 쓰고 연인에게도 주고 그러지만, 연인에게 옷을 주는 게 아니고 농약을 주는 엉터리 그린 디자인. 또 교묘히 위장한 그린 디자인도 사실 더 많습니다. 팬디, 샤넬, 모피 제품, 모피 코트, 모피 패션을 많이 하는 브랜드이죠. 그런데 칼 라거펠트 그러면 샤넬과 칼 라거펠트가 생각나는데, 칼 라거펠트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 게 없다. 이 모피 코트를 많이 하니까 이 동물 보호자들이 샤넬, 팬디 이걸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걸 먹을 일이 없다. 지금 이 패션 모델이 입고 있는 것은 이 합성입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제가 너무 센 기준을 들이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합성일지언정 저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촉진할 뿐입니다. 어정쩡한 타협점을 찾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PETA, 페타라는 것을 쳐보시면은 뭐 동영상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서에 나쁘게 작용할까봐 그나마 양반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무창하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락사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정신 충격을 줘서 하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문제는 애원을 한답니다. 애원을 한대. 근데 그걸 때려주고 있는데 그래야 모피의 윤기가 더 좋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북극 쪽의 이 하프 몰범의 남해 현장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 깍대기는 벗겨가지고 포트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오메가3 이제 하프 몰범이에요. 한 여인에게 모피 코트를 비기 위해서 25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는 죽여야 됩니다. 1년에 지구촌 인류가 2발 달리고 4발 달리는 동물을 먹어치우는 것이 600톤만입니다. 그리고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발 달리고 4발 달리는 동물을 먹어치우는 게 800마리입니다. 나는 800마리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삼계탕 드신 분이 있으면 한 마리 카운트 센 거죠. 제가 볼 때는 800마리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이 가죽 구두 신고 가죽 격대 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착한 그림 디자인도 있다. 이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 되더라고요. 2004년부터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간에 교류는 없었대요.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이 야밤에 도심에도 이 황무지, 공터, 빈터가 많은데 도시 빈터에 뭘 던지고 달아나는 기이한 행태를 보여가지고 그 기이한 행태에 재미있게 이름을 붙인 것이 게릴라 가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양토예요. 배양토는 조금 산업화된 것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throw and grow 던지면은 자란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배양토 속에 씨앗을 넣은 거죠. 이 청년들은 생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밴딩머신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디자인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버려진 캔디 디스펜서를 꽂혀가지고 $1 넣으면 4개 나오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산업화된 게 있고요. 더 재미있게 수류탄처럼 이 배양토를 만들고 이걸 이제 집어 던지는 그러한 지금 보면 본필드, 해바라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던져 놓으면 비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싹이 돋아나고 해서 황무지 공터가 이렇게 그린존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 당국의 허가를 아예 받아서 도시에 안전지대 있죠.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태인데 도로에 거기에 라벤더 가든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 씨앗을 받아서 벽에 쏘고 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뉴욕 청년들이 블룸버그 시장에게 지금 시장이 됐습니다만 블룸버그 시장에게 청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님 우리도 신청한 광장을 텃밭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 뜰을 텃밭을 만들자 이것이 퍼져가지고 동부 쪽에서는 볼티모어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이런 데 시청사 앞에
이 텃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런 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뉴욕시청 앞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한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1000스퀘어피트, 이 남쪽 1000스퀘어피트를 잔디를 걷어내버리고 55종의 야채를 갖다 심었어요. 고구마, 감자, 양파, 브로콜리 이런 것을 심고 이것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식탁에 올리기도 하고 또 점심 때는 백악관 직원들도 먹이고 그리고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백악관 인근의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연구인은 미국 사람들의 이 그릇된 식생활 습관, 이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고 이 정크푸드, 이 패스트푸드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신텍스를 제약세를 물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는 미국 아이들이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어린이 비만이 심하다고 해서 뭐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패트릭 블랑이라는 이 프랑스의 식물학자였습니다. 원래는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측벽을 그린으로 좀 덮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오늘날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 버티컬 가든, 버티컬 이 랜드를 조그맣게 보신 것은 마드리드의 가시아 포럼 빌딩의 벽 측벽을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가 이제는 금속으로 만든 틀을 건물벽에서 좀 띄워서 이 치킨 와이어 같은 것으로 띄워가지고 거기에 식물들을 심고 또 컴퓨터로 이 이리게이션을 조절해가지고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패트릭 블랑이 하는 작업이 이제 저작권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함부로 이건 아트로 보는 거죠. 함부로 베끼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밀라노 페어를 갔다 오느라고 지난 4월에 밀라노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도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도심에 있는데 모스코 버티칼레라고 저는 이것이 성공하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파트도 싫어하죠. 자꾸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에 우리가 그린을 도입한다는 것은 고작 화분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이 숲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 지금 4월에 보니까 이 나무를 심었는데 무성하게 되지는 않았고 그걸 한 1, 2년 지나면 무성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아파트 싫다고 그러는 어르신들도 이제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집이 뭐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남쪽에 심어야 되는 나무가 있고 북쪽에 심어야 되는 나무가 있고 분류해서 해야 되고 결국 이것도 관계에 따라서 급수배수에 성공을 해야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NBRDB라고 있습니다. NBRDB는 도시 환경 건축 디자인 그룹입니다. 로테르담 베이스로 일하고 있는 그룹인데 여러분들 네덜란드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가 돼지 사육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도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의 거의 반이 돼지 사육장이 전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국토 잠식이 너무 심해요. 국토가 넓은 나라는 걱정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핑시티라는 이름의 어떤 이 수직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돼지를 이 속에 집어넣어요. 저도 몰랐는데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놈들이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러고 사는 거지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이 빌딩에서는 돼지는 사람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이동하면서 돼지 음악 감상실, 돼지 레스토랑, 돼지 침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아니고 로테르담시도 그 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설계가 다 나왔어요. 시청 광장을 내주려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루블 박물관에 있는 레스 피라미드처럼 있었는데 런던의 템스강에 이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인데 이 블랙프라이어스 다리는 이게 빅토리안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이 철도교입니다. 서울시도 철도교가 서울시 다리가 27개인데 철도교가 3개나 있습니다. 한강철도가 있고 당산철도가 있고 저 잠실은 위로는 자동차 밑으로는 이 전철이 다니는 철도. 이 철도교를 4,400개의 솔라 패널을 가지고 완전히 2개의 다리를 위를 해서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석삼조인데요. 다리는 다리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엄청난 발전량을 가지고 양 안에 있는 공장, 오피스 빌딩에 전력을 다 공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500톤 정도인데 감축할 수 있었다. 요거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긴 어딘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샹젤리제가 굉장히 도로폭이 넓죠. 도로폭이 넓고 이제 사이드워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를 하룻밤 사이에 2011년 5월 21일 오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2일, 5월 22일 아침에 시민들이 나와보니까 완전히 농촌이 되어 있는 미리 철저하게 8,000개의 모판처럼 1m에 1m 20cm 그것을 8,000개의 모판처럼 만든 것을 쫙 밤새 깔아가지고 이벤트. 이 이벤트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프로모터가 주도를 했고요. 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이벤트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 종 다양성의 날이 9월 22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맞춰가지고 한 이벤트. 농부들이 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2년도로까지 샹젤리제 2년도로까지 다 이제 농촌 풍경으로 다 만들고 도시민들과 대화하고 이런 이벤트를 했고 그 이듬해는 리옹으로 옮겨서 하고 그 이듬해는 뉴욕에서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했고 브라질로 가가지고 하바나 해변에서도 이 이벤트를 했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교도소입니다. 이 브라질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도하는 곳입니다. 교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도가 되겠느냐? 악한 사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가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마비입니다. 이 크라우딩 때문에 높은 밀도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높아지는 공격성 때문에 범죄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않는 개인화, 그것 때문에 또다시 범죄, 뭐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이 도시인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본 거는 온두라스라는 나라의 보도소인데, 그 몇 년 전이죠. 이 간수는 열쇠를 가지고 놀러 가버렸고, 그 죄수 한 사람이 방화를 해가지고 300몇십 명이 죽었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청송교로입니다. 청송 보호방송 아주 현저하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회색 도시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림이 결핍되어 있는 세계에서 재범률이 제일 낮은 이 보도소가 이 유명한 노르웨이의 아스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르웨이를 어제 갈 때에 아스토이 보도소는 관광 삼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죄수들하고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수들은 전부 365일 농사짓고 목축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요. 뭐 자기 가족들하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고요. 자기가 사는 도로 건축물은 자기가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라 플랜터를 통해 가지고 75%까지 에너지 자유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간수 아닙니다. 죄수입니다. 저렇게 쉴 수 있는 분인데, 그 한국 교도소의 재범률 너무 높지 않아요? 2명이 감옥에 오면은, 그 다음에 석방되면은 1명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바스엘 교도소는 세계 최저 16%. 아마 이 16%는 도저히 유전자적으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0%로 가야죠. 네.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ABC 디자인입니다. ABC 디자인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연의 도를 따르고 인간을 섬기는 게, 자연의 도를 따른다, 인간을 섬긴다. 지금 여기 HCR에 있는 인간을 섬기는 디자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욱더 우선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자연의 도를 따르고가 우선입니다. 전자가 후자를 담보하는 것,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까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합천 행사를 머릿속에 떠올려도 되고 다 좋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솟아오는 것 같아요. 집은 자연에 거슬지 않고 완전히 온전하게 상생하고 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만물병육이 불상해. 만물이 서로 자라나는 가운데 해치지 아니한다. 서로 간에 도와주지, 자라는 것을 도와주지, 해치지 아니한다. 이것에 이어지는 말은 제도병행이 불상해. 천하의 도가 운행된 가운데 서로 간에 충돌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자연의 도를 따를 때 만나게 되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 소세월의 강풍가인데, 그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집을 하나 안 치더라도 계류를 바꾼다든지 집을 위해서 과거에 불도저 같은 방식으로 지형을 바꾸지 않는다. 인지제의 정신을 지형을 살펴서 땅의 형세를 살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정신으로 집과 자연을 완전히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조금 방식은 다릅니다. 아까 후쿠오카 건물을 볼 때 말씀드렸던 에밀리오 아마스라는 사람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슈넌버그 리서치 인스티튜트 건축 계획 아닙니다. 이
그건 다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완전하게 건축물이라는 인공물과 자귀와 이 자연이라는 것과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를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언젠가 제가 예술전당에서 전시를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전재호 기자가 전화가 와서 느닷없이 최고의 디자인이 뭡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묻길래 아무 식당이나 가는 있는 그 이쑤시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크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고구마, 감자, 쌀, 녹말의 주성분인 아밀로펙틴으로 만든 이쑤시개. 이것은 땅에 묻으면 완전히 분해되어버리고 물에 넣어도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상온에서는 딱딱해져서 이쑤시개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생성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가장 가까운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대학원생들하고 함께했던 프로젝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던 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먼트나 어떤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자연을 생각하는 공동주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설계자나 건축가나 디자이너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분양될까가 문제지, 시장에서 본인으로 성공이 문제지, 자연과의 조화 이런 것을 생각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디자이너 한 30~40% 디자이너일 텐데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H는 대한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만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가는 대형 공기관이 됩니다. 첫 번째가 한국전력이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는 땅을 다루는 곳이고 하나는 집을 다루는 곳이고, 이 두 기관이 합쳐서 인간의 삶을 담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브랜드 네임, 지생감, 땅은 집을 낳는 사람, 땅은 집을 땅과 집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쓰시라고 이재성 대표님께 쓰시라고 했더니 좋다고 쓰겠다고 무슨 안 쓰셔. 내가 볼 때 레미안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철학을. 그래서 이 지생가의 철학을 담은 공동주택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대지의 숨결을 두는 집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희 집이 평창동에 있고요. 학교 갈 때는 제일 한강교를 넘어갈 때 아침에 상쾌한 기분을 그냥 잡치게 하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서울시의 도시장으로 있을 때 간판을 혁신시킨 사람인데 그 굉장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내가 내 건물에 내 돈 들여서 내 사업장을 알리는 간판을 내가 그럴 때 네가 뭐야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하고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스카우트도 디자인 마음대로 됩니다. 시장에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소비자의 몫이고, 그런데 건물의 외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눈을 감고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인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강제적인. 그럴 땐 간판, 그럴 땐 건축물의 외피는 사회적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마, 제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기능도 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은 없어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콘도미니엄을 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우악스러운 게이트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대학도 게이트가 없죠. 우리는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계 표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하지 않을 게 없다. 이거 다 이 주민들의 부담인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 건설사가 굉장히 자사 브랜드를 광고를 합니다. 밤 되면 이렇게 전광용까지 동원해서 이걸 하는데 사실 이 건설사하고 이 주민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는 앉아서 주택개발해서 팔고 가버린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주민들이 광고비를 받아야 되죠. 이 건설사에. 이런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무 심기는 안 합니다. 나무 심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공 떨어지는 거에 미니멈 기준만 충족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회색 도시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이 프로젝트에 해답을 내놨는지, 그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 게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로고 나무를 정해라. 그게 자작나무다. 자작나무를 쫙 열심히 해가지고 웰커밍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가급적 공동의 공간은 그린을 많이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야채류를,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제발 이제 시소, 금해, 철공대, 정글짐 이런 것을 제품화된 걸 갖다 놓는 것을 하지 말고 이 환경적으로 통합되는 창의적 놀이터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는 경사진을 내두고 그 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체원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이 계단실 참 이 건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계단실은 음습한 곳이죠. 오래동안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기는 안 쓰는 죽은 난초, 화분 갖다 놓는데, 이 장독 갖다 놓는데,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유리면으로 하고 이 음습한 계단실을 양명한 곳으로 바꾸고, 그림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꾸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안을 했었습니다. ABC 디자인은 자연과 인간의 건강을 제일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디자이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연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을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시장에서의 성공을 제일 목표로 삼았죠. 유혹하는 오브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 언제 자연의 건강, 인간의 건강을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으면 백화점이 안 무너지고 다리가 안 무너졌겠죠. 우리 선조들은 아까 건축물도 그랬지만 음식에 대해서도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어떻게 섬길까,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었죠. 이 몰로라는 그 회사 폐종이, 폐기된 종이들을 표백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재생해가지고 허리콤 구조로 만들어서 시팅,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책을 들고 나갔다가 소나기를 맞고 들어와서 책을 말렸더니 딱딱하게 굽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버려진 폐 종이를 열압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선반으로 깎아서 그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또 이 디자인은 잡지, 신문 이것을 대나무 강줄이 짜듯이 색띠 보듯이 이런
이런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방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우유병을 입에 물은 순간부터 그 아기가 자라나서 나중에 노인이 돼서 죽는 날까지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물질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디자인은 물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 물질의 수명을 어떻게 최대한 길게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프라이탁입니다. 이 프라이탁은 스위스의 형제인데 다니엘이라는 형하고 마르쿠스라는 동생하고 이 그래픽 디자인하는 형제가 스위스에서는 저거 우리가 프로라고 그러죠. 트럼프계로 5년에 한 번씩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근데 5년 동안 쓰다가 가는데 저게 아주 쓰는 거예요. 세워서 저게 또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냥 보면은 천인 것 같은데 이 수지를 바른 천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공예 물질인데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방을 만들 때 가방 엣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진 자전거의 소규를 가지고 그 엣지를 마감하고 이 숄더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벨트를 어떤 것을 하냐? 저 폐차의 싯벨트를 가져가고 싯벨트, 폐차의 싯벨트를 말잖아요. 특히 뒷자리는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에 그걸 가지고 이 가방을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이 가방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약간 이 수공예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멸균하고 세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가방을 만들어냈는데 이 가방 작년에 스승의 날에 제가 맨날 이걸 강의를 할 때 썼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프라이탁을 사줬어요. 근데 이 프라이탁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렇게 프라이탁 가방이 만들어지고 이 두 형제가 또 굉장히 생태적인 자리에서 이 멋진 미려한 건축물의 1층, 2층 이런 데 정보를 두지 아니하고 대형 컨테이너, 수출입용 대형 컨테이너 버려진 것을 개조하고 쌓아가지고 이 입구하고 이 계단부만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쇼룸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ABC 디자인은 잉태하고 기르고 돌보고 가꾸는 디자인이다. 그것은 여성성에 기초한 디자인이다라는 건데 임신하고 기르고 돌보고 가꾸는 그러한 디자인이다.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독일어 불어에는 명사가 다 이 남성, 여성,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왜 거대한 개념은 다 여성일까?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 교수하고 전문 교수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이 생물학적인 성향과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저는 이상해요. 이 대양, 바다, 이제 라멘, 그러면 대양. 그럼 대지도 여성의 비엘데, 라테, 이게 또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왜 큰 것은 다 여성입니까? 자연이라는 것까지도 이 나투,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좀 무리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자연은 여성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저 남자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뛰어나가고 이제 20세기는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개발하자. 집 짓자.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산하자. 그게 물리
20세기는 먼 훗날은 굉장히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21세기에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여성형 비전이 지배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가집니다. 디자인은 뭐다? 디자인은 뭐다를 네이버 지금처럼 괄호를 만들어놓은 아무 단어를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디자인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 정의 중에 하나가 디자인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미모자가 있습니다. 어미모자가 어떻게 저게 만들어졌을까를 각골 문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 번째 그림 정도가 될까요? 이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변천하고 변화해서 어미모자가 되었대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내 얘기를 다 알아먹는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들어오려 있는데 그래 잘 자니? 맛있니? 잘 먹었니? 아이고 뭐 예쁘게도 샀다.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파동이 되어가지고 아이의 뇌를 불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모국어를 갖고 할 때 영어로는 mother tongue, 어머니의 혀라고 이 경우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한자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내가 나이가 뭐 아주 노인은 아닌데 제가 서당 출신이에요. 근데 한자라는 거는 무슨 면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수면 그러면 내가 그게 무슨 자인지 모르는데도 이것은 물의 속성과 관계 있는 걸 거야. 나무목변이면 나무와 관련된 성질을 가진 것일 거야.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진면변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계진면변에 단정할, 우아할, 아름다운, 아리따운, 고울, 예쁠, beautiful, elegant, neat, graceful, lovely 현대 디자인이 제안하는 모든 가치가 계진면변 그래서 이게 디자인은 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뭐 여성한테 잘 보이냐고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제 나름대로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근데 어제 여성단체협의회 불려가서 특강할 때 이 화면을 보여줬더니 근데 강연이 끝났는데 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주시면 안 됩니까? 묻더라고요. 어디다가 쓰시게? 그랬더니 여성단체협의회의 시계를 만들겠어요. 시계 문자가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ABC 디자인은 잉태하고 생산하고 이루고 가꾸고 애기를 임신하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하고 매우 같다. 그래서 ABC 디자인도 여성이다. 이런 조금 수긍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학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술도 자연이 모방이던가 자연이 재창조입니다. 디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습기를 디자인하는 일본의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다 이 자연에서 다 온 것이다. 우리가 뭔 손잡이를 잡는 게 아마 수십 번일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아침에 이문 손잡이, 저문 손잡이, 또 대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좀 나가시면 또 손잡이, 차를 잡아서 또 차, 도 손잡이, 손잡이가 다 혼성으로 되어 있고 다 차갑죠. 근데 이 디자이너가 완전히 스킨십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시각적 촉각적 시각이라는 그런 공감각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흠에 빠진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탭이라고 사무실에 사용하는 디자인. 이거는 무점한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 제품인데 그것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멘베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갓난아이의 웅둥이를 만지는 것 같은 이 재질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따뜻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BC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더불어 하는 디자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이전까지 상업적인 디자인은 그렇지 않았나요? 안 그랬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는 거였죠. 어떻게 누가 해요? 굉장히 아주 디자이너가 이 클라이언트 앞에서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는 그런 구도였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더불어 하는 디자인 시대로 오고 있다.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네. HCI 전문가들이 이거 뭐잖아. 이건 뭐잖아. 이미 이것은 너무 초보적인 형태의 생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브로슈밍 디자인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앞으로는 마니니 디자이너나 마니니 예술가가 이건 조셉 보이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백남준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니니 디자이너다 빅터 파파넥이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는 마니니 디자이너의 시대가 오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브로슈밍 디자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스미소니안 직원인데요. 스미소니안의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디자인 직원인데 자기 뉴욕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도 텃밭을 하고 싶은 거예요. 텃밭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아파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겨울에 저 옥상에 가서 텃밭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고 그러다가 몰구름이 창을 보다가 저 창에는 365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저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널려있는 거죠. 햇병, 그 다음에 링겔줄, 링거호스하고 이런 걸 가지고 수경제를 하듯이 이런 것을 실험을 합니다. SNS 시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가 자신의 경험을 올렸더니 지구촌 한 곳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 소위 윈도우 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겁니다. 뉴욕이 모두가 윈도우 팜을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저거는 상추, 자기가 먹을 상추 같은 거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경채, 겨자채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케일, 이 바질, 카모마일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10분 내로 끝내라고 저에게 신호가 와서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좀 빨리 해야 돼요. ABC 디자인은 발생적인 속도가 진화하지 않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제까지 디자인은 이제까지 디자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이 귀납법적으로 디자인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했던 과정을 보였는데 이 발생적인 속성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를 제한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까지 디자인은 진화를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이제까지 디자인은 혁명을 지향했어요. 그럼 바우하우스가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우하우스 오늘날의 디자인은 바우하우스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여러분들 오늘날의 디자인 커리큘럼하고 바우하우스 교육의 디자인 커리큘럼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다 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우하우스 커리큘럼에는 역사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순간 혁명은 불가능해집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숱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인간은 속물 분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그대로 모방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면 안 보여줘요. 어쩌면은 경마장에 말에게 아이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 네가 아니면 달리는 거지. 기수만 뒤를 보는 거지. 말은 그렇고 그렇게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지향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이 굉장히 떴습니다. 미국 몬타나주에 살고 있는 제니 베니어스라는 사람이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을 주창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병 디자인은 이 꽃, 이 식물의 뿌리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혈관입니다. 혈관을 조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용어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80년 삽니다. 장수한다라는 100년. 왕조가 유지되어 가야 500년 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복사당하고 착취당하면서 38억 년 동안 스스로를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오늘날까지 멸망치 아니하고 건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의 대원리, 원칙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자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제는데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을 대상화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는 거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내재된 질서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고요.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이 우크라이나 태생의 보로노이가 전침에 주창한 것이고 1850년대에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가 그것을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점들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가장 인접한 점과를 연결하고 그것에 수익 이등 문선을 긋는 작업이 반복되면 보로노이 면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다시 보로노이 입체, 보로노이 거품을 형성을 합니다. 이것은 또 발생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를 자기 형성을 해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지리학에서도 쓰고 의학에서도 쓰고 농학에서도 쓰고 로봇 경로학에서도 쓰고 다차원적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다.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에서 우리의 디자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은 이 파라메트리시즘이 굉장히 이 건축하고 디자인 쪽에서 많이
창조되었던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구름을 성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막에 바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부를 만들어낼까? 이 나무는 가지를 갈 때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토폴로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하님이라는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사람이 지금 디자인한 가구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전주현 씨 나와서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아요. ABC 디자인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되는 것이다. 이제 조금 제가 스킵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하십니다. 제가 한두 개는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안 나서요. 다시 복습입니다. ABC 디자인은 자연과 인간의 건강을 제1 목표로 삼는 디자인입니다. ABC 디자인은 잉태하고 기르고 돌보고 가꾸는 디자인입니다. ABC 디자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프로슈밍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ABC 디자인은 발생적인 생성과 진화를 지향하는 디자인이고 제조하는 것은 20세기 생산 방식입니다. 이제는 저절로 재배되어지고 자연의 힘을 끌어들이는 디자인 과정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한다. 마지막 한두 가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앤드류 콘들리스라는 디자이너가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라서 실내용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제안은 도시에 우리가 도심을 다니더라도 보면 콘크리트 공벽 같은 게 있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재료는 플라스틱, 그리고 표면은 100% 커튼, 신축성 있는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대로 만져라, 스크래치가 나도 좋다, 때가 타도 좋다. 이런 형태로 그 옹벽이 제작된다면 거기에 꽃이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서식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서식하고 새가 둥지를 만들고 하는 소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옹벽은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벤츠사가 사실 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아무도 시비를 안 걸고 있습니다. 20세기 문명은 자동차의 문명인데 이것을 빼면 지금 문명이 정지하기 때문에 시비를 안 거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사실 25,000개의 부품이 움직이는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25,000개의 부품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상당량이 분해 불가능한 것이던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25,00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지구 생물 환경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맥이라는 차를 제안을 했고 이 차는 2개의 시드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시드는 이 차의 외형을, 한 개의 시드는 내부 인테리어 트림을 결정하는. 근데 그 결정은 이 자동차의 주인이 입력하는 대로, requirement를 입력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 동안은 위에 솔라 콜렉터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액화 연료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를 폐기하면 100% 완전히 분해되는 자동차, 그리고 멀치로 쓰는 퇴비 같은 것으로 써버리는 그러한 자동차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도 밴딩 머신에서 우리가 뭐 주스를 꺼내놓고 커피를
설계를 자신이 한다는 게 지금 주택 설계입니다. 주택 설계이고 지금 각종의 주택 설계죠. 이제는 니드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을 텐데 그것에 맞는 이 설계를 찾아내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미분된 요구가 적분된 도시를 만든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적분 도시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젊은 도시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막을 중국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디자인의 가치를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20세기 디자인의 혁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능과 효율 중심의 20세기의 디자인은 이제는 최적화를, 자연과의 조화, 상생, 최적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했던 엑스타시를 지향했던 20세기 디자인을 이제는 결렬을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디자인으로 돌아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종다양한 디자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결정론적인 디자인에서 발생학적인 디자인으로 옮겨갑니다. 20세기는 형태에 매달린 세기입니다. 이러한 형태, 매력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것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형태를 중심으로 디자인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학부에 들어갔을 때는 공업 디자인이라는 곳으로 시작을 하다 나중에 조경하고 갔다가 최종화된 건축인데 공업 디자인을 했는데 이 공업 디자인은 이제는 농업 생명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디자이너들은 이 공대하고 경영대하고 많이 친했습니다. 이제는 좀 농대하고 친하십시오. 생산 디자인은 이제 자생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할게요. 20세기는 지금 HCI는 비물질을 다루는 영역에 되지만 20세기 디자인은 물질을 다루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문지들하고 대부분 어떤 대상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상물이 없는 논문을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요. 이 정물 어떤 엔티티가 있는 그러한 것을 다루는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치 디자인, 맥락의 디자인, 문명의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ABC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1세기로 넘어올 때 20세기의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온갖 대안들이 나왔죠. 그린 디자인이, 에코 디자인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 버네큘러 디자인이, 심바이오시스 디자인이, 파라메트리시즘, 바이오미미크리 온갖 것이 다 나왔는데 그것이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특정 영역을 다루는 것이었지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모아서 제가 조창한 것이 ABC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ABC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근데 ABC 디자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디자인이요. 궁극의 선택. ABC 디자인은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보내는 최고 문자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해주신 권영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이 바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룰렛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먼저 이동하셔야 될 분들은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문제드리면 여기 인터넷선이 성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KT를 쓰시는 분들은